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운의 투자자였던 제시리 모모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시리 모모가 여러 번의 파산을 겪었는데요. 그 파산 이후에 다시 재기하는 과정에서 강세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 내용은 파산 후에 파산 신청을 하고 빚 탕감을 받은 후에 이제 빚 독촉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리 모모가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책 내용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트레이딩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판돈을 구하는 것이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1914년 7월 3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문을 닫았고 월스트리트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상당히 오랫동안 정말 아무 일거리도 없었다. 친구들한테는 죄다 돈을 빌려 쓴 상태였다. 이들이 나를 기분 좋게 또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다시 손을 내밀 수는 없었다. 뻔히 아무도 다른 사람을 돌봐줄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시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판돈을 얻는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았다 다시 연 판국이다 보니 어느 증권회사든 뭘 부탁할 수가 없었다. 두 곳을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으로 댄 윌리엄슨을 만나러 갔다. 1915년 2월의 일이다. 나는 부채라는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예전처럼 거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나를 필요했을 때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25,000달러를 쓰라고 주었었다. 이제 내가 그를 필요로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한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눈에 띄어서 그 주식 500주를 매수하고 싶다면 말이지. 가서 그렇게 하게나. 아무 문제도 없을 테니까. 나는 고맙다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로 인해 나는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쳤고 그의 증권회사는 나 덕분에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솔직히 말해 윌리엄슨 앤 브라운에서 상당한 금액의 판돈을 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좀 기분이 상했다. 나는 우선 보수적으로 거래하고자 마음먹었다. 만일 500주보다 좀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시작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쉽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보잘것없기는 해도 재기할 기회는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댄 윌리엄슨의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나는 시장 전반의 상황과 함께 특히 나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분석했다. 시장은 강세장이었다. 이 점은 다른 수천 명의 트레이더들도 그렇겠지만 나에게도 아주 확실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판돈은 500주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밖에는 없었다. 자금 면에서는 조금의 여유도 없었고 그게 나의 한계였다. 나는 바로 첫 거래부터 판돈을 키워나가야 했다. 내 이름으로 하는 첫 번째 500주 거래에서 반드시 수익을 거둬야 했다. 현금을 손에 쥐어야 했다. 충분한 자본 없이 트레이딩을 하면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증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투기라는 게임을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하게 바라볼 수 없는데 이런 냉정함은 크게 베팅하기에 앞서 시장 테스트용으로 내가 종종 감수하는 몇 차례의 작은 손실을 볼 수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었다.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투기자로서 보낸 세월 가운데 그때가 가장 절박한 시기였던 것 같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한 번 더 도전할 새로운 판돈을 구하려 해도 어디서 얻을지, 언제 얻을지 알 수 없었다. 아주 정확한 심리적 순간이 오기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윌리엄슨 앤 브라운 증권회사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나는 꾸준히 주가를 읽어가면서 의도적으로 증권회사를 멀리했던 것이다. 만일 그곳에 갔다가는 성격상 덥석 500주를 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다가는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주식을 트레이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트레이드란 기본적인 시장 여건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시장에서 벌어졌던 과거 사례들을 기억하고 대중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주식 중개업자들의 한계까지 늘 마음속에 담아두는 한편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자신의 약점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주가 테이프를 읽는 방법을 알듯이 자기 자신을 읽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다. 나는 시장이 활기를 띠면 나타나게 되는 나 자신의 어떤 충동이나 어쩔 수 없는 유혹을 마치 농산물 작황을 검토하거나 기업 결산 보고서를 분석할 때와 똑같은 기분과 정신으로 연구하고 이해해 왔다. 파산한 처지에 오로지 트레이딩을 재개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그래서 매일같이 단 한 주의 주식도 사거나 팔 수 없는 다른 증권회사 객장의 시세판 앞에 앉아 시장을 연구하면서 주가 테이프가 전해주는 한 건의 거래 기록도 놓치지 않고 주시했고 전속력으로 달리라는 출발 신호를 울릴 심리적 순간을 긴장하며 기다렸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던 경제 상황에 근거할 때 1915년 초의 그 결정적인 시점에 내가 가장 강세를 띨 것으로 본 주식은 베들레헴 스틸이었다. 나는 실제로 이 주식이 상승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야말로 첫 번째 거래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내 경험에 따르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100달러 혹은 200달러나 3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면 거의 언제나 30에서 50포인트는 추가로 상승하고 300달러를 넘었을 때는 100달러나 200달러를 넘었을 때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내가 맨 처음 큰 돈을 벌었던 경우 가운데 하나가 아나콘다였는데 주가가 2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해 다음날 260달러에 팔았다. 주가가 일정 금액을 막 넘어선 종목을 매수하는 나의 이런 방식은 옛날 버커샵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꽤 오래된 트레이딩 원칙인 셈이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스케일 크게 트레이딩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를 재개하고 싶어 정말 미칠 지경이라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꼭 붙잡아 두었다. 나는 베들레헴 스틸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확신했던 대로 매일같이 오르고 또 올랐다. 그래도 나는 꿋꿋이 자리를 지킨 채 윌리엄슨 앤 브라운 증권회사로 달려가 당장 500주를 매수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내 첫 번째 매매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베들레헴 스틸의 주가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500달러가 날아가 버렸다. 처음에 10포인트 상승했을 때 나는 피라미딩 방식으로 매수 물량을 늘릴 수 있었고 그랬다면 500주가 아니라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1포인트로 오를 때마다 1000달러를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앉아 큰 소리로 요란하게 울려대는 내 바람과 믿음에 귀 기울인 대신 경험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목소리와 상식이 전해주는 지혜에 주의를 기울였다. 일단 어느 정도의 판돈만 마련하면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판돈이 없다면 기회를 잡아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기회라 할지라도 언감생심 손을 뻗을 수조차 없을 터였다. 6주를 그렇게 참고 견뎌야만 했지만 마침내 상식과 탐욕과 희망을 이겨냈다. 베들레헴 스틸의 주가가 90달러를 돌파하자 그때부터는 정말 결심이 흔들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당시 그토록 강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내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보라. 그러다 주가가 98달러를 넘어서자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베들레헴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정이 깨끗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주가 테이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사실 주가 테이프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확성기로 울려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티커의 98달러가 찍히는 순간 나는 이미 주가 테이프에 100달러가 되는 것을 봤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도 보고 싶은 장면도 아니라 본능적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데서 나온 확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100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지금 매수해야 돼. 100달러를 돌파한 것이나 다름없어. 나는 윌리엄 앤 브라운 증권회사로 달려가 베들레헴 스틸 500주의 주문을 했다. 그때 주가는 98달러였다. 내가 주문한 500주는 98달러에서 99달러 사이에서 체결됐다. 내가 매수한 뒤 주가는 계속 상승해 그날 종가는 내 기억에 114달러인가 115달러로 끝났다. 나는 5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다음날 베들레헴 스틸은 145달러까지 상승했고 난 주식을 팔아 판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힘들게 벌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정확한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참았던 6주간의 기간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가장 피곤한 6주인 동시에 그야말로 비상한 노력을 요구했던 6주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보상이 따랐다. 나는 이제 꽤 큰 물량을 거래할 만한 자본을 확보했다. 500주 한도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내 마음껏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사업을 하든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베들레헴 스틸 거래 이후 나는 아주 잘 나갔다. 사실 이게 같은 사람이 트레이딩한 결과인지 믿지 못할 정도로 훌륭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빛에 시달리면서 맨날 틀린 판단을 내려오던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게 됐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고 자금이 부족해 사고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진실한 경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막 파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해서 빚 탕감을 받고 나서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되고 나서 과감하게 또 돈을 조금 빌리죠. 빌려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6주간이라는 인내를 거친 다음에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투자 방식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제 다시 안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베들레헴 스틸을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어떻게 매수를 하려고 계획했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신다면 강세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